여러분, 요즘 자산시장, 그러니까 증권, 부동산 이 시장을 보면요, 그야말로 광풍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증권도 그렇고요. 계속 정부의 규제가 뒤따르고, 거기에다가 정책까지도 규제 쪽에 중심을 두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증권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진짠가, 도대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건가,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 2001년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99년 그리고 2000년 이 사이를 넘어가면서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디지털 경제라고 완전히 새롭게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면 1900년대는 아날로그 경제, 이게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어떤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러면서 IT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메인 뒤에 닷컴만 붙으면요, 묻지마 투자가 막 일어날 정도로 그야말로 돈 쏠림 현상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거품이 결국은 2001년부터 그치기 시작하더니 2002년에는 아주 심각하게 거품이 터져버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즘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부동산에는 너무 몰리고 주식시장으로 너무 몰리니까 이러다가 언제 거품이 뻥 하고 터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일단 주식시장부터 먼저 보면요,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내린다 이 말이 어울릴 정도예요. 보세요. 11월 18일 현재 투자자 예탁금 추입니다. 65조 1300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장난 아니죠. 2019년 6월에 비하면 무려 말입니다, 거의 3배에 이릅니다. 3배. 2020년 3월만 하더라도 46조 1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65조 13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은 과열 맞죠? 과열 맞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실적은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올해 2분기에 충격파, 지금 4분기에도 충격파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실물 경제, 자영업자 경제나 중소기업 경제나 혹은 대기업의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연일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그 어느 곳보다가 규제가 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은 원래대로 값을 돌려놓겠다 하는 이 한마디로 규제에 또 규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억제책이 기본이었는데 이게 정책으로 규제하고요. 법률로 규제하고요. 대출로 규제하고 그야말로 규제 일변도 거미줄 규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시장보다가 더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정도로 주식시장에는요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예요. 보시면 2019년 2월에는요 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3배 늘었죠. 3배, 거의 3배 늘었죠. 이것도 3월 기준이 17조 4천억 원입니다. 3월 기준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3배가 아니라 4배, 5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게다가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지금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두 마찬가지예요. 특히 서울이 더 많이 올라가죠. 서울이. 그야말로 이게 저는 자산의 광풍이다. 예, 자산시장의 광풍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실물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생산적이게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분명히 생산적인 시장 맞아요.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벌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이 돈이 자산시장으로 흐르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창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실물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게 경제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려고 하면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산가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니면 기업이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그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일자리에게는 월급이라는 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월급이 가게에 가서 돈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또 생산을 더 해야 돼. 그야말로 경기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돈의 쓰임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가 소비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직접 투자나 소비시장, 다시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됩니다. 겨울이 오면 파카도 사고 패딩도 사고 그러면서 소비에 많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소비도 안 해요. 지갑을 꽁꽁 닫고 있어요. 그러니 자산시장에는 이 많은 돈이 9월 말 현재로 보면 3,115조 8천억 원 광해 통화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지금 생산적인 투자로 가지 않고 자산시장에 들어가서 거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거품은 분명히 터집니다. 우리는 이미 닷컴 버블, IT 버블이 터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준다면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끼어있는 것만큼 성장해 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실물이 받쳐주면서 따라가는 형국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법인 파상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10월까지 보면 879개의 기업들이 파산했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법인들이 이렇게 파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물경제가 지금 따라가지 주지 못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규제를 하는데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품은 터질 거고 그 거품이 터졌을 때는 그야말로 악소리가 난다. 우리 경제에 그 어떤 때보다가 심각한 악소리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거품이 그럼 언제 터질까? 많은 사람이 그러면 언제 터지냐 거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품이 터지는 때는요. 이 투자를 한 사람들,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시점이 거품이 터지는 시점이에요. 돈을 빌려서 빚내 주식에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단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워낙 싸니까 0.5%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3%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내 투자하고 영끌 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갚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 시점이 바로 충격적인 거품의 붕괴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제일 첫 번째는요. 원리금의 당사자인 가계의 부채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의 부채가. 그리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말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계 부채가 폭발을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의 또 생각도 있어요. 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꾸자고 계속 채권을 발행할 건데 채권을 발행하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국가 채권요, 국채 대신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소가 닥쳤을 때예요. 그만큼 거품이라는 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지느냐 이게 우리 경제에 엄청 치명타를 입힐 겁니다. 경착륙이 될 거냐 연착륙이 될 거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이기도 해요. 경착륙이 되면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어떤 변수가 생겨서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만병통치약처럼 말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019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봤어요. 백신이 나와서 올해 내내 어떤 백신 경제가 소생이 돼서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그 백신 경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품이 더 빨리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뭐 이런 것까지 게다가 재정을 마구마구 살포하는 것 이런 것까지 뭔가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거품 경제는 어쩔 수 없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거품이 터지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힘 아마 모두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